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고 구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으로 불멸의 연인 임모탈 빌러버드입니다. 1995년 개봉된 영화입니다. 베토벤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토벤 관련 영화는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국내 사정상 음악 영화 흥행의 보장성 문제로 예전에는 많이 상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요새도 많이 상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새는 넷플릭스라든지 온라인으로 영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상영되지 싶습니다. 베토벤 관련 영화로는 현재 알려진 것으로서는 1대기와 관련된 불멸의 연인, 그 다음에 2번 카핑 베토벤, 3번 영국에서 기록영화로 만든 에로이카 등이 있고, 음악 위주로 만든 영화로서는 마지막 사중주,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131번에 관한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이츠 소나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츠에 관한 영화입니다. 다음은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를 위주로 여러가지 베토벤의 음악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제를 위하여 음악이 나오는 패치 아담스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샤인은 그 베토벤 합창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불멸의 연인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하고 합니다. 영화는 처음에 베토벤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 사망하였습니다. 1827년 56세로 사망하였습니다. 베토벤과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베토벤보다 1년 먼저 1769년에 태어나서 죽기는 좀 빨리 죽었습니다. 182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베토벤은 사망 장례식을 비엔나에 있는 성삼위일체 교회에서 하였습니다. 보통 조문객은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많게는 6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장례 음악으로 흐르는 음악은 작품 번호 123번 장음미사곡 D장조종 첫 악장은 키리에입니다. 내용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식 후에 친구이면서 비서인 안톤 신들러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불멸의 연인 앞으로라는 유언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여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영화는 진행하게 됩니다. 베토벤이 평소 연도를 정확하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 편지에 적힌 7월 6일 월요일 아침에 해당하는 연도가 1812년으로 추정되어서 진행됩니다. 1812년은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의 1812년이라는 작품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도 따로 한 편의 작품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불멸의 연인의 현지 호텔에 있는 칼스바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칼스바트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북서쪽 끝에 독일과 경계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코 땅이네요. 드레스덴하고 조금 가깝게 프라하 삼각형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입니다. 사랑의 테마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호텔에서
불멸의 연인의 사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서는 줄리에타 귀차르디입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피아노 소나타 B창 1악자입니다. 피아노를 잘 보면은 지금은 피아노랑은 다르게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위치가 다릅니다. 오음은 검은 건반, 반음은 흰 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흰 건반으로 약간씩 바뀌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은 영화 안에서 베토벤이 치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는 흰 건반이 오음 위치에 가 있습니다. 줄리아나 귀차르디는 공중음악회에서 2악장을 듣고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아노 개인 교습을 받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베토벤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나가 실수해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이미 공화주의자, 나폴레옹 추종자라고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교향곡도 소재가 나폴레옹, 즉 교향곡 3번 영웅의 1악장이 흐릅니다. 줄리아나에게 여러 사람이 청혼했는데 고민합니다. 베토벤이 요새는 연주를 잘 안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귀가 먹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확인차 새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라고 권합니다. 월광 소나타를 치는데 연주 모습 보면은 안 된다는 약속이 끼어져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아나는 사실 베토벤과의 어떤 환담이 끼어지자 말자 빠른 시간 내에 칼렌 베르크 백작과 결혼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과연 베토벤을 사랑했는지 하면서. 왜냐하면 베토벤이 그때는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쓴 데가 1802년인데 1803년에 줄리아나가 칼렌 베르크 백작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때 베토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장면은 베토벤 삼형제가 조안나의 가구 공장을 방문해서 동생 카스파가 조안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 메이저 작품 번호 61번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츠가 흐르면서 이 두 번째 용의자인 헝가리 귀족 안나 마리 폰 에르데트 부인을 찾아갑니다. 이 에르데트 부인을 연기하는 이사벨라 로실린인데 유명한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의 딸입니다. 그 에르데디 공작 백작구에는 첫째를 놓다가 막 증세로 죽일 뻔했다가 회복하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전문가고 작곡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 황제 연주시 기간 들려 관현악단과 틀려서 야유를 받고 할 때 용감하게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1807년은 베토벤에게 좋았다가 실현이 된 해인데 3월 달에 이중격, 즉 나폴레옹 동생의 여왕으로 있는 공국의 악장으로 가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에르디디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빈에 있는 공작 등 3명의 스폰서를 구해서 평생 연금을 받기로 하고 빈에 남기로 했는데 5월달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때 평생 연금을 받기로 했는 게 지금 수로 환산하면은 연봉 5억에서 6억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도 많이 받는 쪽에 속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황제 작품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1809년에서 1811년 사이에. 다시 영화로 들어가면은 황제 이학장이 어릴 때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이 2차 빈점령 때 에르데드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운명이 흐르면서 2차 침공과 일반 국민들이 치욕을 당하는, 그리고 에르데드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폴레옹군이 빈을 점령한 것은 두 번인데 1차 점령은 1805년 4년 전에서 그 2차 침범은 1809년에 있었습니다. 1차 침범할 때는 좀 이렇게 열쇠를 주고 쉽게 가요. 좀 덜 파괴적으로 점령했는데 2차는 좀 파괴적으로 점령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에르디아드도 죽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죽은 아들을 위해 피아노 3중주곡 작품 70을 헌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번째 2악장에 음악이 좀 심란해서 유령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별명이 유령이라고 합니다. 에르데드 빈과 이야기 도중에 신들러는 자신의 음악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음악으로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47번 크로이츠 소나타를 이야기합니다. 1악장 프레스토. 아프리카 출신 바이올린 거장 조지 브리지타워가 연습하는 걸 참관했는데 그때 베토벤이 옆에 와서 음악이 왜 무서운 건가, 음악이 아는가 하면서 그 음악은 청중과 관계없이 작곡가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베토벤의 비스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동생 카스파프 판 베토벤이 폐병으로 1815년에 사망합니다. 15년 사망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조카 칼의 후견인이 됩니다. 베토벤이. 근데 이 영화는 후반부에 칼의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후견인인 베토벤이 칼을 데리고 와서 엘리제를 위하여도 들려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줍니다. 한편 안나 마리는 아이를 잃은 엄마 요한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지만은 별로 들은 척 안 합니다. 이후 계속 재판은 계속되지만은 베토벤은 그 재판장에게 판사 엽적을 기리고 비엔나 찬양하는 그랜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다고 제안해서 대법관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최고 결정은 베토벤이 이기게 됩니다. 이후 베토벤은 칼을 돌본다고 5년 동안 거의 작곡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온 로시니 오페라가 인기를 끌어서 비엔나는 거의 로시니 천지가 됩니다. 근데 이 칼이 크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때는 베토벤이 9번 합정을 계속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칼을 연주회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칼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거치는 사건이 1826년에 생깁니다. 이때 흐른 음악이 교향곡 7번 2악장 일면 칼의 주제곡입니다. 안나 마리 에르데드가 다른 여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당신도 잘하는 여자예요 하면서 이후 신들러는 요한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필적을 확인해서 칼스바드 숲밖에 있는 것과 필적이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나는 신들레에게 나는 이미 화해했다. 구원 교향곡 초연에 참석하여 이런 훌륭한 음악을 작곡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불멸의 여인 요한나에게 베토벤의 편지를 주고 나오게 됩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과거로 플래시백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귀가 잘 안 들리는 베토벤에게 요한나는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토벤이 못 알아듣자 요한나는 베토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약간 베토벤의 동생 카스파와 약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지나갔지만 호텔 방에서 감자국을 보고 요한나 이 뜻을 하고 토하다가 베토벤의 감정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영화는 베토벤의 묘지를 요한나가 방문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동생의 부인인 요한나를 불면의 일인으로 추리한 것입니다. 그 외에 보통 음악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 좀 의외입니다. 강력한 후보이면서 1번 줄리에타의 사촌지간인 5번 후보인 테레제 본 브룬스윅과 4번 후보인 요제피네 본 브룬스윅, 이 둘은 자매간이니까 언니동생 관계입니다. 요제피네는 베토벤과 좋아하게 되지만 집안 사정상 27살 많은 남자랑 정략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4년 있다가 남편이 폐렴으로 급사합니다. 백작 사망 후 요제피네는 베토벤과 결혼을 약속하는데 이것이 베토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약혼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반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로 42세에 쓸쓸히 죽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 제일 유력한 한 명으로 뽑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언니 테레제 본 브룬스윅과는 잠깐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테레제는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6번째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안토니 브렌타노입니다. 안토니 브렌타노는 적극적으로 10살 많은 베토벤에게 청혼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 칼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베토벤이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화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에는 많은 베토벤 곡들이 나오므로 한 번씩 들어보고 영화를 감상하면 더 재미있겠습니다. 베토벤 관련 영화가 많이 제작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